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렇습니다. 제가 막 주문을 끝내자 시어머니는 시동생네 식구의 사돈네까지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죠.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네가 가면 이 음식값은 누가 내는데? 저 지혜와 남편 민준 씨의 결혼 생활은 3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길지는 않지만 제가 꿈꿔왔던 평온하고 아늑한 보금자리가 더 이상 이곳에는 없다는 것을 느끼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좋은 남자입니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IT 프로젝트 팀장으로 일은 바쁘지만 수입은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좋은 점들은 시댁, 특히 시어머니로부터 불어오는 것엔 바람을 막아줄 만큼 강하지 못했습니다. 3년간의 며느리 생활 동안 저는 인내를 본능적인 반사신경처럼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악한 분은 아니셨지만 고치기 힘든 고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막내 아들 민호에 대한 지독한 편애였죠. 민호는 아내 소미와 아들까지 둔 가장이었지만 어머니 눈에는 여전히 보살핌과 지원, 그리고 형보다 더 큰 특혜를 받아야 할 어린아이일 뿐이었습니다. 남편보다도 말이죠. 결혼한 지 1년 남짓 되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민준 씨가 보너스를 두둑이 받아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목걸이를 사주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준아, 시간 되면 잠깐만 집에 좀 들르렴. 민호가 회사 일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단다. 아직 젊고 세상 물정 모르니 형인 네가 좀 도와줘야지. 민준 씨는 미안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결국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목걸이는 온데간데 없었고 제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이야기만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민호가 거래처랑 연락하려면 새 스마트폰이 필요하대. 쓰던 건 액정이 깨졌다고. 어머니가 형이니까 본보기를 보이고 동생을 도와야 한다고 하셔서 보너스 받은 돈으로 최신형을 사주고 왔어. 저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스마트폰은 결코 싸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집 대출금을 한 달 더 갚거나 하다못해 미뤄왔던 제 생일 선물을 살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 집에서 민호의 필요는 언제나 최우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종 그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때로는 물건을 사달라는 것이었고, 때로는 민호가 사업 자금으로 쓸 약간의 현금을 달라는 것이었죠. 편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공개적인 자리, 특히 친척 모임에서 저를 깎아내리는 것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대놓고 큰 소리로 말하는 건 아니었지만 조용하면서도 뼈가 있고 의미심장한 말들이었죠. 어머, 지혜야. 오늘 입은 옷은 왜 이렇게 칙칙하니? 시집 갔으면 자신을 좀 가꿔야지. 저기 민호 처솜이 좀 봐. 언제나 화사하고 생기 넘치잖아. 딱 시집간 여자 티가 나지. 또 한 번은 제가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시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지혜는 IT 쪽이라 그런지 너무 무뚝뚝해. 소미처럼 싹싹하고 말주변이 있질 않잖아. 집안일도 느리고 서툴고 월급은 많이 번다지만 여자가 돈만 잘 벌어서 뭐 하겠니? 저는 모든 걸 들었지만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아기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모르시고 민호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이 제 감정을 무시하게 만들었을 뿐이죠. 저는 늘 참아야 한다고, 온화해야 한다고, 며느리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민준 씨를 사랑하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내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민준 씨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곤란해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셀 수 없는 서러움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애, 민호의 무심함, 그리고 민준 씨의 우유부단함은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제 결혼 생활을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기회를 멈출 수 있는 지점을, 모든 것이 해소되고 회복될 수 있는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시나리오보다 더 잔인하고 씁쓸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무렵 민준 씨는 극도로 힘든 프로젝트 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달 동안 그는 거의 회사에서 숙식하며 식사도 급하게 해결했죠. 저와는 그가 늦은 밤 잠들기 전 겨우 몇 마디 짧은 통화를 나누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팀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했고 예기치 않은 문제들을 수없이 처리해야 했습니다. 저 또한 불만은 있었지만 남편이 안쓰러워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옷을 깔끔하게 세탁해두며 그가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노력은 보답을 받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준 씨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어린 눈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마치 3달간의 부재를 보상하려는 듯 꽉 안아주었죠. 지혜야. 잦은 야근으로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했어. 그냥 성공이 아니라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었대. 회사에서 방금 엄청난 보너스를 입금해줬어. 알아? 저는 제 자신보다 남편을 위해 더 기뻤습니다. 그가 건강과 개인적인 시간을 희생하며 이룬 성과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죠. 정말요? 축하해요. 민준 씨. 정말 대단해요. 그가 웃었습니다. 피곤한 얼굴 위로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죠. 지난 3달간 당신이 나 때문에 고생한 거 알아. 당신과 어머니께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두 분을 모시고 정말 맛있는 식사를 하고 싶어. 아주 고급스러운 곳에서 긴장도 풀고 축하도 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그가 관계 회복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제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저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죠. 이 식사 제안은 민준 씨에게 단순한 보너스 축하가 아니라 집안의 균열을 메우려는 그의 미약한 노력이었습니다. 어머니랑 저를 어디로 데려가고 싶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와 편안하게 마주 앉을 수 있기를 속으로 바랐습니다. 민호나 소미 없이 저 역시 살이 분별할 줄 아는 며느리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요. 민준 씨는 제 손을 쓰다듬으며 흥분된 눈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궁한정식이라는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더라고. 음식이 정말 정갈하고 분위기도 고급스럽고 조용하대. 이 식사를 위해 예산은 50만 원 정도로 잡았어. 모두가 즐거웠으면 좋겠어. 50만 원이라니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세 사람의 식사로는 꽤 큰 금액이었죠. 하지만 그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 호사를 통해 어머니께 효도하고 아내를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동시에 그것을 관계를 잇는 접착제로 사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좋아요. 민준 씨가 결정해요. 제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런 고급스러운 식사와 사적이고 격식 있는 공간이라면 시어머니께서 잠시나마
민호에 대한 편애를 잊으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따뜻한 저녁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요. 저는 긴장된 분위기와 은근한 비난에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짧더라도 평화가 필요했습니다. 민준 씨는 즉시 식당에 전화해 예약을 하고 이어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얼핏 들을 수 있었죠. 어머니, 저 보너스 크게 받았어요. 어머니랑 지혜 씨 모시고 내일 저녁에 궁 한정식에서 맛있는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따로 방도 예약해뒀어요.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반응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관심하거나 식당을 폄하하거나 가격을 불평하는 평소 모습이 아니었죠. 오히려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흥분에 차 있었습니다. 어머나, 우리 민준이 정말 장하다. 보너스 많이 받았으면 당연히 엄마랑 아내한테 한턱 내야지. 식당 이름이 뭐라고? 다시 똑똑히 말해봐. 궁 한정식이라고? 방도 예약했다고? 방 이름은 뭐니? 어머님은 쉴 새 없이 질문하며 식당 이름과 방 위치를 꼼꼼하게 재차 확인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 옆에서 그 통화를 들으며 마음속에 의심이 싹 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흥분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평범한 가족 식사에 비해 과도했죠. 하지만 저는 이내 그 의심을 떨쳐버렸습니다. 아마 아들이 성공한 것이 순수하게 기쁘시고 본인도 한 번쯤 호사스러운 기분을 느끼고 싶으셨을 거라고요. 저는 그 과도한 흥분과 꼼꼼한 확인 질문들이 미리 계획된 어떤 시나리오의 첫 신호탄이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가 기대했던 관계 회복을 위한 식사는 우리 결혼 생활에 가장 큰 파도를 몰고 올 폭풍의 시작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요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저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대한 사소한 의심들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어쨌든 지난 3년간 이어져 온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할 좋은 기회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정도의 돈이라면 그 식당에서 세 사람이 충분히 성대한 저녁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효심을 표현하기에 충분하면서도 너무 과시적이지 않은 수준이었죠. 저는 그 지출 수준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인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땀 흘려번 돈을 소중히 여길 뿐이었죠. 그저 남편이 땀 흘려번 돈을 소중히 여길 뿐이었죠. 만약 이 돈을 쓰는 것이 진정으로 평화와 화해를 가져온다면 저는 기꺼이 감수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들여 매우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단정하고 우아한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너무 튀지도 그렇다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옷으로요. 시어머니께서 항상 제 외모에 신경 쓰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은 늘 저를 민호의 아내인 소미와 비교하셨죠. 오늘은 어머님과 민준 씨가 공들여 마련한 이 자리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 옷 어때요, 민준 씨? 저는 그의 앞에서 한 바퀴 돌아보이며 물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던 민준 씨는 저를 보며 다정하고 희망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주 예뻐. 당신은 언제나 품이 있어. 어머니도 만족하실 거야. 민준 씨의 말 속에서 저는 어딘가 모를 불안감과 걱정을 읽었습니다. 그는 항상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여자를 모두 만족시키려 했었지만 정작 존재하는 문제들을 직면할 결단력은 부족했습니다. 그는 항상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여자를 그는 이 식사를 일시적으로 갈등을 잊게 할 진정제처럼 사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나약함이 안쓰러울 뿐이었죠.
집을 나서기 전 저는 민준 씨에게 당부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어머님만 모시는 거예요. 민호 씨나 소미 씨에게는 알리지 마세요. 또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건 원치 않아요. 오늘은 우리와 어머님이 화해하기 위한 자리잖아요. 제 말 뜻 알죠? 민준 씨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알고 말고. 어머니께 우리 셋만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 어머니도 알겠다고 하셨고, 민준 씨의 확언에 저는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그의 약속을 믿었고, 시어머니께서 아무리 민호를 편애하신다 해도 이 특별한 날만큼은 아들의 좋은 의도와 사적인 공간을 존중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우리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미리 도착해서 모든 것이 잘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고 시어머니께서 오셨을 때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에 민준 씨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와 그가 받은 큰 보너스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그의 노력에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이렇게 가볍고 편안했던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의 단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배인이 우리를 예약된 별실로 안내했습니다. 방의 이름은 화목실이었습니다. 방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고전적인 스타일로 장식되어 아늑하고 조용했습니다. 식탁은 4명에서 6명 정도가 앉기에 딱 맞는 크기로 친밀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방을 둘러보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공간이라면 우리 세 사람만 있다면 모든 것이 완벽할 텐데. 저는 민준 씨와 함께 자리에 앉아 시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메뉴판을 열고 식당의 유명한 요리들을 살펴보며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평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산산조각 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와 저는 화목실에 약 1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곳의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결혼 생활의 바쁜 일상과 자잘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진정한 여유를 즐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 좀 봐요. 여기 신선로가 아주 유명하대요. 어머니가 이 음식 칭찬하시는 걸 자주 들었어요. 하나 시킬까요? 민준 씨가 제게 메뉴판을 건네며 아이처럼 신나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이 음식 얘기 자주 하셨던 거 기억나요? 어른들 입맛에 맞게 담백하고 전통적인 음식들로 시켜요. 너무 특이한 건 시키지 말고요. 우리는 시어머니께서 분명 좋아하실 만한 전체 요리와 주요리 몇 가지를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선로, 대하찜, 그리고 특별 버섯 전골. 모두 담백하고 전통적인 요리들이었고 가격도 우리가 정한 예산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 이 요리들을 합쳐도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시어머니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어젯밤 시어머니와의 통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과도한 흥분, 장소와 방 이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던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머님의 태도에서 뭔가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 어제 어머니 통화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 방에 대해 굉장히 자세히 물어보시던데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민준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제 의심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으셔서 그러셨겠지. 내가 이렇게 제대로 된 식사 대접하는 게
얼마만이야. 큰 잔치에 가는 것처럼 생각하셔서 잘 준비하시려고 장소를 자세히 알아본 거겠지. 그래도 방 이름까지 그렇게 꼼꼼하게 물어보시는 건 좀. 저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자의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죠. 에이, 지혜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가 나쁜 분은 아니라는 거. 그냥 민호를 조금 더 예뻐하실 뿐이야. 오늘은 우리 셋뿐이니까 모든 게 잘 될 거야. 저는 민준 씨의 긴장한 얼굴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인 서러움 때문에 너무 예민해졌나 봐.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저 아들이 성공한 것이 기쁘고 고급스러운 곳에 초대받았으니 아들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잘 준비하고 싶으셨을 거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려 했었습니다. 약 10분 후 화목실의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의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옅은 보라색 개량 한복을 입고 가지고 계신 유일한 금목걸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화장도 꼼꼼히 하시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리셨죠. 환하게 빛나는 모습이었지만 그 빛남 속에는 제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자만심과 계산적인 분위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 민준아, 지혜야. 어머님은 큰 소리로 말하며 기쁨에 찬 얼굴로 우리 쪽으로 빠르게 걸어오셨습니다. 미안하다. 조금 늦었지. 네가 이렇게 좋은 곳에 초대했는데 엄마도 잘 차려입고 와야 하지 않겠니? 민준 씨는 일어나 어머니를 맞았고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환해졌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앉으세요.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아 방안을 빠르게 훑어보시더니 우리가 방금 주문한 메뉴판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어머님은 메뉴판을 집어들어 우리가 고른 음식들을 훑어보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불만스러운 듯한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그 표정을 감추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메뉴판을 내려놓고 제가 보기엔 조금 어색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약속들을 얼마나 많이 거절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곳에 왔는지에 대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고자 최대한 열심히 대화에 참여하려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조금 과장되게 행동하시더라도 오늘 밤은 평범한 식사, 저와 그분의 관계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화려한 외모와 거짓된 흥분 아래 시어머니께서 이미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셨고 우리 부부가 그 연극의 꼭두각시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불길한 징조가 제 눈앞에 곧 나타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자리에 앉으신 후 화목실의 분위기는 다소 차분해졌지만 저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께 프로젝트와 보너스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시선은 테이블 중앙에 놓인 메뉴판에서 떼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지혜 씨랑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전통 음식들로 미리 좀 주문해 놨어요. 민준 씨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선로랑 대하찌며 어머니께서 이거 못 드신 지 오래됐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시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메뉴판을 집어들어 우리가 주문한 음식들을 훑어보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아주 살짝 미간을 찌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면 알아채지 못할 만큼 빠른 움직임이었죠. 아마도 우리가 고른 담백한 전통 음식들이 그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즐거운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말을 거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민준 씨가 어머님 입맛을 정말 잘 기억하더라고요. 꼭 어머님께 맛있는 식사, 그것도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대접해야 한다고 계속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저를 흘긋 쳐다보시더니 다시 메뉴판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지혜도 고를 줄 아는구나. 그런데 민준아, 어머님은 목소리를 길게 끌며 말했습니다. 이건 네가 크게 받은 보너스잖아. 행운을 부르는 자리이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데 뭔가 좀 격에 맞게 제대로 된 걸 먹어야 하지 않겠니?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주문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맛있고 비싼 음식인데 우리 부부의 효심을 표현하기엔 충분한데 하지만 저는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에 그분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를 보니 그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 음식들이 제일 맛있는 것들이에요. 이 식당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요리들로 주문했어요.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헛기침을 한번 하시더니 옆에 대기하고 있던 직원을 불렀습니다. 어머님은 우리에게 단 한마디 의견도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파티의 유일한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셨죠. 이모. 어머님은 권위적인 목소리로 크게 불렀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너무 평범하잖아. 축하하는 자리에서는 산의 진미를 먹어야지. 여기 특별 해산물 메뉴 좀 가져와 봐요. 직원은 갑작스러운 요청에 놀란 듯 했지만 프로다운 태도를 유지하며 두툼한 추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돋보기를 꺼내 쓰고 각 메뉴를 꼼꼼히 살피며 입으로 무언가 중얼거리며 계산했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두 가지 메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2개 줘요. 자연산 다금바리 회하고 불도장. 이 2개가 이 집 특선 요리 맞죠? 최대한 빨리 해줘요. 오늘 우리 집 좋은 날이니까. 직원은 주문을 받아 적으며 약간 더듬거렸습니다. 네, 어머님. 그런데 이 2 요리는 최고급 메뉴라 가격이 좀. 시어머니는 직원의 말을 즉시 자르며 높고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싸긴 뭐가 비싸? 오늘 우리 아들이 보너스를 크게 받았는데 식사는 당연히 최고급으로 인류로 해야지. 좋은 걸 먹어야 운이 따르고 사업도 번창하는 거야. 잔말 말고 어서 준비해요. 인색하게 굴지 말고. 저는 인색하게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고 그 말이 저를 겨냥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금바리 회와 불도장. 저는 즉시 우리 계산서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 2 요리를 합치면 민준 씨가 처음에 예산으로 잡았던 50만 원을 확실히 넘어서 어쩌면 2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책망하는 눈빛으로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차를 한 모금 마실 뿐 어머니에게 감히 한마디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추가 주문을 마친 후 이상할 정도로 기분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지만 화제는 여전히 민준 씨의 보너스와 그의 밝은 미래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대화 내내 그분은 돈이 있으면 쓸 줄 알아야 하고 남들이 보기에 인색하지 않게 최고급으로 먹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이 추가 주문이 단순히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미리 계산된 계획의 첫 단계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분은 의도적으로 계산서를 부풀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는 그때까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민준 씨와 제가 기대했던 화해의 저녁 식사가 긴장과 계산으로 가득 찬 파티로 공식적으로 변질되었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어차피 효도하는 식사니 눈 감고 넘어가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주문했던 가벼운 음식들에 집중하며 천천히 맛을 음미했습니다. 마치 시간을 벌고 저 두산의 진미의 등장을 늦추려는 듯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매우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계속해서 시계를 보고 방문 밖을 내다보며 마치 식사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계속해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몰래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초조함과 비밀스러움이 역력했죠. 저는 다시 민준 씨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꼭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민준 씨는 어머니를 슬쩍 쳐다보더니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이모님이나 고모님께 안부 전화하시는 거겠지. 너무 의심하지 마.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그 자신도 자신의 위로를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불안감은 저 못지않게 분명했습니다. 불과 몇 분 후 직원이 막 첫 번째 전체 요리인 담백한 샐러드를 내왔을 때 화목실의 문이 갑자기 활짝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동생 민호와 그의 아내 소미, 그리고 그들의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꽤 잘 차려입고 있었지만 태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식으로 초대받은 손님들처럼요. 어머니, 형수님, 민호가 큰 소리로 인사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전혀 어색하거나 놀란 기색이 없었죠. 저희가 마침 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형 차를 봤어요. 바로 어머니랑 형수님이 축하 파티하고 계신 줄 알았죠. 정말 우연이네요. 민호가 말한 우연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자기적이고 터무니없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민호가 궁한정식처럼 고급스럽고 외진 식당 근처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리가 이 별실에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분명 민호는 미리 연락을 받았고 그 연락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때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분명 민호는 미리 연락을 받았고 계획의 한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의 만족스러운 미소였죠.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민호네 가족을 맞았습니다. 어머, 민호 왔구나. 소미도. 엄마가 너희들 기다리고 있었단다. 내가 민준이한테 맛있는 거 더 시켜야 한다고, 제대로 먹어야 한다고 말했어. 오늘은 내 형이 보너스 크게 받은 좋은 날이잖아.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행운을 나누고 복을 받아야지. 그분은 행운을 나눈다와 복을 받는다는 말을 의미심장하게 사용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피함과 무력감으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민호의 등장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세 사람만 오기로 하셨잖아요. 민준 씨가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시어머니와 민호의 웃음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에이, 참,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 동생이 온 게 뭐 어때서. 다 한 식구인데, 그리고 지혜는 형수니까 당연히 이해해야지. 어서 민호야, 소미야, 다들 앉아라. 엄마가 다금바리 회랑 불도장 시켜놨다. 역시 너희들이 와야 더 시끌벅적하고 분위기가 살지. 민호와 소미는 제 안색은 살피지도 않고 재빨리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소미는 제게 도발적인 미소를 지으면서도 가식적인 호칭은 잊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오늘 형부 덕분에 저희가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 다 와보네요. 저는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울분을 삼키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래, 소미 씨. 와줘서 좋네. 하지만 난 미리 연락받은 게 없어서. 민호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에이, 형수님. 뭘 그렇게 딱딱하게 구세요. 한 가족인데 형이 보너스 받았으면 다 같이 기뻐해야죠. 그런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마세요. 5분도 채 안 되어 처음에 조용하고 아늑했던 공간은 사라졌습니다. 원래 6인용이었던 화목실은 이제 비좁아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어머니께서 준비한 두 번째 불길한 징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비싼 식사비를 내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초대받지 않은 민혼의 가족의 식사비까지 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행운을 나눈다는 명목 아래서요. 제가 민호와 소미의 등장을 겨우 소화하며 이 난처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더 끔찍한 일, 치명적인 한 방이 예기치 않게 닥쳐와 저는 거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호, 소미, 그리고 그들의 어린 아들의 등장은 화목실을 아늑한 공간에서 비좁고 시끄러운 곳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에는 여전히 당혹감과 혼란이 서려 있었고 시어머니는 만족감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민호와 소미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재촉하며 메뉴판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더 시키라고 말했습니다. 민호야, 소미야. 둘이 보고 뭐 새로운 거, 비싼 거 있으면 더 시키렴. 어머님은 과시하듯 그리고 가식적으로 호탕한 척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형이 쏘는 날이야. 보너스 크게 받았으니 실컷 먹어야지. 저는 소미와 마주 앉아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소미는 영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녀는 제게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짓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메뉴판을 펴고 최고급 해산물 요리들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민준 씨는 제 옆에 앉아 테이블 아래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치 말없는 사과처럼요. 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그에게 약간의 진정을 전하려 했지만 제 마음속은 분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 뻔뻔한 계획을 세운 시어머니에게 화가 났고 감히 반대 한마디 못하는 민준 씨의 나약함에도 화가 났습니다. 바로 그때 전체 요리인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둘러 한 젓가락을 떠서 민호에게 그리고 또 한 젓가락을 손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민준 씨의 존재를 완전히 잊으신 듯 했습니다. 작은 방은 이제 민혼의 가족의 시끄러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소미는 휴대폰으로 음식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분명 친구들에게 자랑하려는 것이겠죠. 소미야, 뭐 더 시킬 거 골랐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소미는 명랑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 킹크랩찜이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어머님, 우리 한 마리 시켜서 다 같이 맛볼까요? 오늘 형부가 이렇게 통 크게 쏘시는데 그녀는 제 반응을 떠보려는 듯 의도적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 지혜가 그랬어. 풍족하게 먹어야 운이 따른다고. 어서 시키렴. 망설이지 말고. 민준이는 돈 많아. 저는 그 뻔뻔한 거짓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비용을 부풀리려고 한 것은 바로 시어머니 본인이었죠. 저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민준 씨가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제게 조용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여전히 참고 넘기면 끝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7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피곤하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화해를 위한 식사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의 뺨을 때리는 파티로 변질되었고 민준 씨는 그것을 막아낼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민호가 비싼 와인을 추가로 주문하고 소미가 곧 나올 킹크랩찜에 대해 아들에게 신나게 설명하고 있을 때 또 다른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것이 평범한 가족 식사의 범주를 넘어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고 잔인하게 연출된 한 편의 연극이었습니다. 화목실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약 9명이나 되는 무리가 차례로 방으로 들어왔고 이미 비좁았던 방은 극도로 답답하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이 누구냐고요? 바로 소민의 친정 식구들, 즉 사돈댁이었습니다. 소미의 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어린 조카들까지요. 그들은 모두 얼굴에 한바구음을 띤 채 들어왔고 고급스러운 공간과 풍성한 식탁을 보자 눈이 호기심과 탐욕으로 빛났습니다. 어머나, 사돈어른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예의도 잊은 채 기쁘게 외쳤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파티의 주인이고 오랫동안 그들을 기다려온 것처럼요. 사돈어른, 어서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 딱 맞춰 오셨네요. 그분은 손으로 의자를 끌어주며 그들을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화목실은 이제 시장 바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총 13명의 초대받지 않은 손님, 시어머니, 민호, 소미, 그들의 아들, 그리고 9명의 사돈 식구들, 최대 6명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그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서로 밀치고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시끄러운 대화 소리, 큰 웃음소리, 의자 끄는 소리,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혼란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차갑고 마비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의 혼란스러운 광경을,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의 눈에 서린 탐욕과 뻔뻔함을 보며 마치 새장 속에 갇혀 빠져나갈 길 없는 작은 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서유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마치 거미 동굴에 빠진 삼장법사처럼 요괴들에게 둘러싸였는데 아무도 저를 구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민준 씨를 돌아보며 목소리 톤을 완전히 지시하고 강요하는 투로 바꿨습니다. 민준아, 지혜야. 둘이 뭐하니? 어서 의자 좀 더 가져와. 사돈댁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정성껏 대접해야지. 서둘러 음식도 더 시켜야 하니까. 소미는 즉시 일어나 재빨리 저를 자기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아, 아빠, 엄마. 이쪽은 제 형수님, 지혜 형수님이에요. 오늘 형님이랑 형수님이 우리 식구들 다 대접하는 거예요. 형부가 회사에서 보너스를 엄청 크게 받으셨거든요. 소미의 부모님은 저를 훑어보는 듯한 평가적인 눈빛으로 보더니 매우 거만한 태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미의 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나, 맏며느리가 이렇게 능력 있고 사리분별이 밝으니 우리 사돈댁은 참 복도 많으시네. 저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테이블을 뒤엎고 일어나 누가 대접한다는 거냐. 나는 아무도 초대한 적 없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겨우 붙잡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를 보니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고 당황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완전히 무력해져 있었습니다. 이때 시어머니는 승리자의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똑바로 일어서서
사람들로 가득 찬 방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제가 결코 잊지 못할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그분은 모두가 똑똑히 듣도록 하여 저를 이 자리에서 공개적인 현금 인출기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화목실의 공기는 이제 음식 향이 아닌 혼란과 계산, 그리고 탐욕의 냄새로 가득 차 숨막힐 지경이었습니다. 13명의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작은 방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 저는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조각상처럼 앉아 시어머니께서 공들여 준비한 연극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사람들의 자리를 급하게 정돈해준 후 똑바로 서서 손가락으로 유리잔을 가볍게 쳐 작지만 모두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분은 전혀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우 자랑스럽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돈어른, 그리고 얘들아, 모두 주목해 주렴. 그분은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제 귀에 새기듯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아주 큰 경사가 있단다. 내 맏아들 민준이가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사에서 아주 두둑한 보너스를 받았어. 사람들이 시끄럽게 박수를 치자 그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기쁨을 축하하고 또 우리 민호와 소미의 앞으로의 사업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민준이 부부가 우리 식구들과 사돈어른, 내외를 모두 모시고 이곳 궁 한정식에서 아주 성대한 파티를 열기로 했단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죠. 그분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온 가족과 사돈댁까지 초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민준 씨가 오직 어머님 한 분만 초대했던 것입니다. 이 연극은 너무나 완벽해서 저는 그 철면피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날카롭고 계산적인 눈빛은 제가 고개를 끄덕여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그분을 똑바로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미소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모든 것을 절정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특별한 것은 오늘 이 파티의 모든 사내 진미, 이 비싼 음식들은 바로 제 맏며느리 이지혜가 대접하는 것이랍니다. 그분은 의도적으로 제 이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혜가 그러더구나. 좋은 날에는 돈이 문제냐고요. 민준이 보너스로 모두를 초대해서 함께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고 좋은 기운을 받고 싶다고요. 이 선언은 마치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놀라워서가 아니라 모욕감과 변질된 상황이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시댁 식구들과 사돈댁 앞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자발적인 지불자, 즉 현금 인출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분은 아들의 돈을 제 명의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을 매수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선언 후 13명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 쏠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훑어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탈과 끝없는 탐욕의 눈빛이었습니다. 민호와 소미는 덫에 걸린 사냥감을 보듯 저를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민준 씨는 마침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재빨리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꽉 누르며 귓속말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완전히 제압당한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 저의 모든 인내와 화해를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파티는 더 이상 화해의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의 돈을 뜯어내고 시어머니가 민호를 편애한다는 것을 과시하며 제가 그 뻔뻔함을 묵묵히 받아들이게 하려는 덫이었습니다.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극도의 모욕감 속에서 차갑고 이성적인 불꽃이 제 안에서 타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공개 선언 직후 방 안의 숨막히는 분위기는 즉시 혼란과 탐욕의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시동생 민호가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소미의 손에서 메뉴판을 낚아채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비싼 해산물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퍼리순탕 퍼리선행 페이지를 퍼리선이고 그는 시동생 민호가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환희에 찬 목소리로 탐욕을 숨기지 않고 크게 말했습니다. 와, 형수님, 정말 통이 크시네요. 우리 식구들, 형과 형수님의 이 좋은 마음에 걸맞게 정말 맛있고 제대로 된 음식들로 주문해야겠어요. 소미도 재빨리 말을 보탰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님, 오빠. 우리 전복 마늘찜이랑 제비집 스프도 추가로 시킬까요? 여기 이게 보양식으로 그렇게 좋대요. 사돈어른이랑 우리 손주 보양 좀 시켜드려야죠. 그녀는 의도적으로 사돈과 손주를 언급하며 제게 도덕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소민의 친정 식구들도 시어머니의 선언과 민호 부부의 제안을 듣고는 슬슬 기세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비싼 음식들에 대해 속삭이기 시작했죠. 소미의 아버지, 나이는 지긋했지만 눈빛에 계산이 가득한 그 남자는 메뉴판을 집어들고 한 메뉴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봐, 여기 이 킹크랩찜이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던데 어차피 오늘 같은 날은 드무니까 맏며느리가 이렇게 마음을 썼으니 우리도 그냥 즐기자고. 소미의 어머니도 큰 소리로 웃으며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맞아. 우리가 언제 또 이렇게 고급스러운 곳에 와보겠어요. 민준이랑 지혜가 이렇게 마음을 썼는데 우리가 거절할 수는 없지.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귀한 거란 귀한 건 다 시켜봅시다. 그들은 킹크랩, 전복, 제비집뿐만 아니라 해삼, 샥스핀 등 온갖 산의 진미를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그들이 주문하는 메뉴 하나하나가 우리 부부에게 끔찍한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지혜를 감정이나 한계 따위는 신경 쓸 필요 없이 마음껏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공공현금 인출기처럼 여겼습니다. 민호는 심지어 메뉴판에서 가장 비싼 프랑스산 와인을 따로 주문하며 좋은 술을 마셔야 진정한 축하라고 말했습니다. 형도 한 잔 맛보실래요? 그는 의도적으로 저를 쳐다보지 않고 민준 씨에게만 말을 걸며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직원은 이 혼란스러운 광경과 쏟아지는 비싼 주문들을 보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계산할 사람을 다시 확인하려는 듯 우리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다시 나섰습니다. 이모, 그냥 다 적어요. 오늘 우리 맏며느리가 쏘는 거니까 제일 신선하고 제일 비싼 걸로 해줘요. 모든 일은 15분도 채 안 되어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 예산 50만 원으로 시작된 식사는 이제 제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액의 계산서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2배, 3배가 아니라 아마 원래 예산의 몇 배는 좋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댁과 사돈댁의 끝없는 탐욕을 그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끄럽게 웃고 떠들며 메뉴판을 서로 뺏어보고 어떤 음식이 더 맛있는지 더 비싼지 토론했습니다. 저와 민준 씨의 섬뜩할 정도의 침묵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도 어머니나 동생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가 부끄러워하고 무력해하며 아내를 지키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 극도로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순간 그의 비겁함은 제 인내의 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물방울이었습니다. 저의 인내와 화해에 대한 희망이 치욕과 상실로 되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혼란과 뻔뻔함을 끝내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화목실은 이제 제게 무성 연극의 무대와도 같았습니다.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웃고 주문하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침묵은 주변의 혼란과 소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고립되었고 저 13명의 뻔뻔함 앞에서 무생물처럼 변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민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테이블 밑에서 두 손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테이블 밑에서 두 손을 꽉 식당의 따뜻한 노란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그의 극심한 당혹감과 수치심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가 아닌 혼란과 무력감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그는 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과 친절함은 맹목적인 효심과 나약함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몇 번이고 조종당했고 이번에는 모든 것이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가볍게 흔들며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민준 씨. 그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청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저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돈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좀 보세요. 당신의 선의를 악용하고 저를 모욕하고 있잖아요. 민준 씨는 더듬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아서 가족들의 소음에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 어머니가 기뻐하시잖아. 사돈댁도와 계시고. 내가 이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어. 지혜야, 분위기를 망칠 수 없다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슨 분위기를 말하는 건가요? 탐욕과 거짓말, 그리고 당신 아내에 대한 모욕으로 가득 찬 이 분위기 말인가요?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 우리의 속삭임을 알아채셨습니다. 그분은 돌아보며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 씨를 쏘아보았습니다. 민준아, 너 지혜랑 무슨 얘기하니? 할 말 있으면 다 같이 듣게 큰 소리로 해봐. 그분의 목소리는 높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몰래 속닥거리지 말고 혹시 지혜가 인색하게 구는 거니? 오늘 너는 맏아들이고 보너스도 크게 받았잖아. 네가 이 파티의 주인이 되어야지. 네 아내가 나서게 둬선 안 돼. 민준 씨는 즉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애썼지만 그것은 제가 들어본 중 가장 힘없는 반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만 초대했는데요. 손님을 너무 많이 부르셔서 예산을 초과했어요. 민준 씨의 그 반박은 시어머니에 의해 모든 사람 앞에서 가차없이 묵살되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이 녀석이 엄마가 손님을 더 부른 건 내 체면을 세워주려고. 사람들이 네가 효심 깊고 능력 있는 걸 보게 하려고 그런 거다. 네가 떳떳하게 고개 들고 다니게 해주고 싶었단 말이야.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야. 그냥 다 시켜. 그리고 지혜는 내 아내고 내 돈이 곧 걔 돈이야. 한 번만 더 그따위로 말하면 엄마 원망하지 마라. 그분은 저를 도전적으로 한 번 쏘아보더니 민준 씨에게 토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됐다. 됐어. 네가 엄마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우면 엄마가 알아서 엄마 밥값, 민호네 밥값, 사돈댁 밥값까지 다 낼게. 너는 그냥 거기 앉아서
내 그 인색한 보너스나 꼭 쥐고 있어. 즉시 민호와 소미도 가세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가식으로 가득 차 있었죠. 형이 맞아들이면서 어머니 서운하게 하면 어떡해요. 형수님도 형 그만 힘들게 하세요. 이까짓 밥값이 얼마나 된다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와 동생의 이중 압박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겁하게 상황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몇 분간의 거짓된 평화를 얻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지만 그 대가로 저의 마지막 신뢰와 존중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민준 씨를 남편이 아닌 낯선 남자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가정을 지킬 용기조차 없는 남자. 저는 제 인내가 평화를 가져오는 대신 시댁 식구들이 더욱 기세등등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스스로를 구해야 할 때였습니다. 민준 씨의 무력감과 침묵의 동의는 그가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제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차갑고 단호한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무언가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의자에 놓여있던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일어서자 시끄럽던 방 안이 순간 조용해지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부터 민호, 소미, 그리고 사돈댁까지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의아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러면서도 경멸이 섞인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화장실에 가거나 혹은 너무 창피해서 자리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마지막으로 민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한 애원과 극도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를 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저는 그가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러면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몸은 멀쩡했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시끄럽고 교양 없는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교양 있고 단호하며 이성적인 방식으로 저항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민준 씨는 즉시 일어나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지혜 씨, 사돈과 함께 추가 주문에 열중하던 시어머니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스쳐 지나가더니 이내 분노와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떠나면 모든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지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분은 위협적인 목소리로 크게 말했습니다. 무슨 짓이야? 왜 갑자기 몸이 안 좋아? 온 가족이 축하하고 있는데. 어디서 꾀병이야? 저는 시어머니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랑 다른 분들이랑 같이 있어요. 전 먼저 갈게요. 말을 마친 저는 단 1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목실 문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제 발걸음 하나하나는 단호하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지난 3년간 저를 가두었던 비좁은 세상에서 걸어 나오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메뉴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내줄 수 없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연극을 막을 수 있는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 저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재빨리 일어나 긴 걸음으로 문 쪽으로 와서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이제 분노와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문을 가로막고 서서
두 손을 허리에 짚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가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의 단호한 행동은 방 안의 13명 손님 모두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문과 식사를 멈췄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극적인 대치 상황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목실 문턱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섰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마치 결코 메울 수 없는 깊은 심연이 가로놓인 듯했습니다. 그분의 등 뒤에는 초대받지 않은 수많은 손님들의 혼란과 탐욕이 있었고 제 앞에는 이 정교한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까의 상냥한 가짜 미소를 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분노와 계획이 탈로 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견고한 벽처럼 문을 가로막고 서서 제가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증오의 찬 눈빛으로 쏘아보더니 방 안의 모든 사람들과 아마도 밖에 있는 직원들까지 모두 들으라는 듯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지혜,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네가 가면 이 음식값은 누가 내는데? 그 질문은 이 파티의 진짜 목적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처럼 전형적이고 뻔뻔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직접적인 도전이자 위협이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압력을 이용해 저를 다시 자리로 돌려보내고 자신이 씌운 현금 인출기 역할을 받아들이게 하려 했습니다. 그분은 저의 오랜 인내심과 시댁, 사돈댁의 압박이 있다면 제가 결국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대치의 순간 저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저의 분노는 더 이상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날카로운 냉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하며 그 뻔뻔한 도전에 맞섰습니다. 제가 가면 누가 계산하냐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분보다 작았지만 모두가 귀 기울이게 만드는 무게감과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저분들을 이곳에 초대한 분께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남편 민준 씨가 그때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가오려 했으며 애원하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혜 씨, 두 분 다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지혜야, 일단 가지 마. 어머니, 일단 지혜는 보내주세요. 돈 문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넌 조용히 못해. 시어머니가 돌아서서 민준 씨를 꾸짖었습니다. 이 비겁한 놈아. 내 마누라가 지금 나를, 우리 집안 전체를 무시하고 있잖아. 쟤를 보내면 이 산더미 같은 계산서는 누가 책임지는데 이 돈이 적은 돈인 줄 알아? 그분은 다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칼날 같았죠. 어디서 수작이야. 너는 맏며느리고 네 남편이 보너스를 받았으면 당연히 시어머니, 시동생, 사돈댁까지 대접해야 하는 거야. 어딜 가든가. 하지만 이 밥값은 내놓고 가야지. 민호와 소미도 즉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와 2차 방어선을 만들었습니다. 사돈댁은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3명 모두가 제 대답을, 제 굴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양보한다면 저는 영원히 그들의 공공 현금 인출기가 될 것입니다. 저의 침묵은 시어머니의 분노와 나머지 사람들의 탐욕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대로 순순히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동생 민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죠. 형수님, 뭘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구세요? 형이 보너스 받아서 다 같이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형이랑 형수님은 돈도 있으면서 부모님하고 동생한테 쓰는 몇십만 원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형수님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우리 가족 무시하는 거고
우리를 시골뜨기 취급하면서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서 밥 먹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민호의 비난은 악랄한 심리 공격이었습니다. 그는 돈 있는 사람인 저와 시골뜨기인 자기 가족을 대비시켜 제가 체면 때문에라도 양보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소미도 즉시 가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시고 극적이었습니다. 네, 형수님. 형수님이 맏며느리인데 좀살이 분별 좀 하세요. 이 파티는 형수님이 대접하겠다고 선언하셨잖아요.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께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제 와서 이렇게 가버리시면 저희가 부모님께 무슨 면목이 서겠어요? 지금 사돈 앞에서 저희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요. 형부가 보너스 받았으면 아내인 형수님이 기분 좋게 돈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소민의 친정 식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속삭임은 점차 공개적인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도시 사람들은 다르네. 이렇게 인색해서야 무슨 팀장이라더니 밥 한 끼 사는 돈이 그렇게 아까운가? 먹을 건 다 시켜놓고 이제 와서 가겠다니 정말 교양 없네. 저는 시선과 말 그리고 비난에 둘러싸였습니다. 이 비좁은 방에서 유일하게 고립된 사람은 저였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시어머니 등 뒤에 서서 무력하고 비겁하게 저를 위해 단 한마디도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 저의 모든 침묵과 인내가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아린한 테이프 꺼서 더 이상 그들이 제 존엄성을 짓밟게 둘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저항하지 않는다면 제 인생은 이 끝없는 탐욕에 영원히 묶일 것입니다. 저는 문을 막고 선 시어머니와 저를 모욕하는 12명의 사람들을 마주하며 몸을 똑바로 세웠습니다. 저는 생각을 정리하고 침착함과 이성을 되찾을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감정이 아닌 논리와 사실로 단호하게 응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또렷했지만 이번에는 그분이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단단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누구의 체면을 깎을 생각도 없고 인색하게 굴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음을 길게 끌며 말해 모든 사람의 절대적인 주의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식사 대접의 원칙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습관이 없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의 단호함에 그분은 살짝 주춤했습니다. 저는 저의 유일한 무기인 이성과 논리를 사용해 그들의 불합리에 맞서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문을 가로막고 선 시어머니와 저를 훑어보는 12명의 시선과 정면으로 마주 섰습니다. 저의 차가울 정도의 침착함은 화목실에 절대적인 침묵을 가져왔습니다. 모두가 저의 마지막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도가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감정적인 말이나 분노로 그들과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논리를 사용해 시어머니께서 공들여 만든 이 불합리한 시나리오를 깨부숴야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한 문장 한 문장에 진실과 원칙을 담아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시작했습니다. 제가 3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와 원칙의 문제입니다. 저는 손가락을 펴 보이며 첫 번째 논점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애초에 민준 씨는 어머님과 저 단 3사람만 초대했습니다. 민준 씨의 보너스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죠. 민준 씨는
민호 씨나 소미 씨 혹은 다른 어떤 분도 초대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주문한 음식도 세 사람을 위한 예산 50만 원 한도 내였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등장은 저희 부부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예상 밖의 일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끊으려 했지만 저는 그분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저는 두 번째 논점을 제시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호와 소미를 훑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임의로 비싼 음식 2가지를 추가 주문하셨고 그 후에는 소미 씨네 친정 식구들까지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 전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혼자 결정하고 혼자 계획하고 심지어 제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대접하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희들 체면 세워주려고. 저는 그분이 말을 끝내게 두지 않았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분의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가장 핵심적인 세 번째 논점으로 넘어갔습니다. 도르가심청.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분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초대한 사람이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임의로 손님을 더 초대하셨고 저희 부부의 초기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수많은 비싼 음식들을 주문하셨으며 제가 대접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화를 하고 약속을 잡고 모든 분들이 이곳에 오도록 계획한 사람은 바로 어머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추가된 손님들에 대한 비용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어머님이십니다. 저의 3가지 논점은 명확하고 논리 정연하며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 방안을 완전한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탐욕과 뻔뻔함은 사돈댁과 바로 그 아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벽에 기댄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제 말을 한마디 한마디 똑똑히 들었고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저의 그 3가지 논리적인 주장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죠. 그분에게 남은 마지막 전략은 때를 쓰고 위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자 즉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손을 뻗어 제 핸드백을 잡으려 했습니다. 입 닥쳐. 이지혜, 어디서 시어미한테 변호사처럼 따박따박 말댔구야. 너는 며느리고 며느리는 효도하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해. 당장 돈 꺼내서 이 밥값 전부 계산해. 한 푼도 빠짐없이. 그분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네가 지금 사돈 앞에서 나를, 우리 집안 전체를 망신시키려는 거지? 내가 널 그냥 보내줄 것 같아? 핸드백을 잡아채려는 그분의 행동은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 갔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분의 손길을 피하며 핸드백을 꽉 쥐었습니다. 네,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런 행동에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제가 초대하지도 않았고 이 비합리적인 추가 비용에 전혀 동의하지 않은 식사에 대해 강제로 돈을 내라고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행동을 공갈 협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내뱉은 공갈 협박이라는 단어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민호, 소미, 그리고 사돈댁까지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가 감히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그렇게까지 강한 단어를 사용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민준 씨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고 허둥지둥 달려와 양쪽을 말리려 했습니다. 지혜야, 제발 그만해.
그런 말은 하지 마. 그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알았어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제가 다 낼게요. 제가 이 밥값 전부 계산할 테니까 제발 지혜랑 그만 싸우세요. 민준 씨는 상황을 끝내고 어머니와 아내의 분노를 잠재우려는 마지막 노력으로 자신이 돈을 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 타협이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그 거짓된 평화를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에 인내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깊은 실망이 담긴 눈으로 민준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준 씨,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를 한번 그리고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돈을 내는 건 어머니의 뻔뻔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어머니와 동생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당신이 아내의 모욕을 돈으로 사야 할 만큼 비겁한 남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저는 도전적인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 계산서는 이미 엄청난 금액이에요. 지금 당장 당신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을 겁니다. 당신이 오늘 돈을 내면 내일은 어머니와 당신 동생이 또 다른 시나리오를 들고 나올 거예요. 그때도 계속 돈을 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민준 씨의 타협안에 대한 저의 단호한 거절은 시어머니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민준 씨가 돈을 내지 않으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계산서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진 것입니다. 너 정말 뻔뻔하구나. 너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 그분은 절망적으로 문을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갈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부부가 먹은 음식값만 계산할 겁니다. 나머지는 저분들을 초대한 분께 양보하도록 하죠. 저는 더 이상 논쟁하거나 설명하는데 1초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마지막 행동, 즉 제 몫만 계산하고 단호하게 떠나는 것을 실행해야 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독단에 돈을 내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공갈 협박을 거부한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자 시어머니는 거의 이성을 잃으셨습니다. 그분은 소리를 지르며 두 팔을 뻗어 저를 막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거기서 너 못 가. 너 이렇게 하는 건 불효야. 이 나쁜 며느리야. 그분은 날카롭게 소리쳤고 그 소리는 방 전체에 울려 퍼져 식당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민준 씨도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껴안고 말리며 몸싸움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지혜야, 가지마. 너 이렇게 하면 일만 더 커져.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말이든 무의미하고 행동만이 유일한 대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팔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저는 이 뻔뻔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돈을 내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남아서 어머니 그리고 당신 동생과 해결해요. 저는 갈게요. 시어머니의 비명, 민준 씨의 힘없는 애원, 그리고 민호, 소미와 사돈댁의 증오, 어린 시선 속에서 저는 몸을 돌려 화목실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 씨의 팔을 뿌리치고 저를 쫓아오려 했지만 민준 씨가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아들에게 붙들려 분노에 차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 가장 혼란스럽고 부끄러운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곧장 식당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지배인과 직원들은 이미 방금 일어난 소란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과 동정이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화목실 총 계산서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계산원에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계산원은 당황하며 저를 쳐다보더니 계속해서 추가되는 비싼 음식 주문 때문에 숫자가 춤을 추고 있는 전자 계산서를 보았습니다. 네, 손님. 현재 총 금액은 150만 원이 넘었고 아직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150만 원, 아직 제대로 서빙되지도 않은 식사에 대한 거액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초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었죠. 알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초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었. 계산서를 분리해 주세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오시기 전에 저와 제 남편이 주문했던 가만 음식값만 지불하겠습니다. 신선로, 대하찜, 그리고 버섯 전골이요. 그것들 합쳐서 15만 원 정도 맞죠. 계산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그 음식들은 저와 민준 씨가 미리 주문했던 담백하고 전통적인 요리들로 저의 동의와 지출한도 내에 있었습니다. 네, 정확히 15만 5천 원입니다. 저는 지갑을 꺼내 정확한 금액을 결제했습니다. 저는 결제된 영수증을 받아 깔끔하게 접어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제가 동의한 식사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했습니다. 제 나머지 계산서는 다금바리회, 불도장, 킹크랩, 전복, 제비집 스프와 비싼 와인을 포함한 것들입니다. 그건 제 시어머니와 시동생 가족이 주문했어요. 그분들은 지금 화목실에 계십니다. 남은 계산서는 그분들께 청구해 주세요. 저는 계산원에게 명확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계산원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프로답게 응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님.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는 시어머니의 절망적인 비명, 민준 씨의 한숨, 민호와 소미의 분노, 그리고 13명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의 경악이 남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강력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정교한 덫에서 모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저는 제 자신의 존엄성과 원칙을 되찾았습니다. 인내는 끝났습니다. 이 순간부터 진정한 싸움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의 단호한 퇴장은 시댁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민호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식당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저와 민준 씨는 숨막히는 냉전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극심한 분노와 창피함 속에서 그 거액의 계산서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민준 씨가 감히 전액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에게 그만한 현금이 없었던 탓도 있고 저로 인해 마음이 흔들린 탓도 있었습니다. 즉시 시어머니는 대규모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친척, 이모, 고모, 삼촌, 친한 친구, 심지어 이웃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저에 대한 거짓말로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지혜는 인색하고 불효막심한 애야. 늙은 시어미랑 사돈댁 식구들한테 100만 원이 넘는 밥값을 떠넘기고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 아주 못돼 먹은 며느리야. 시댁 전체를 무시하는 거라고, 초대한 사람이 내는 거라고 하더라니까. 내가 걔한테 예물로 사준 금반지, 금목걸이가 얼만데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소문은 산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비난의 중심이 되었지만 그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댁 쪽 이모, 고모들에게서 수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안부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책망하고 시댁의 체면을 위해 참고 살라고 충고하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저는 해명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더 적절한 때에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시어머니와 민호는 새로운 재정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민준 씨를 직접 겨냥한 또 다른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그 거액의 계산서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어 밥값을 내기 위해 빚을 졌다고 울며 호소하거나 그 돈을 자신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내 아들이야. 엄마가 이렇게 망신당하게 내버려둬선 안 돼. 너 엄마한테 그 돈 갚아야 해. 내 마누라가 짓밟은 내 명예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밥값을 요구하는 것 외에도 민호와 소미도 가세하여 계속해서 다른 이유들을 대며 민준 씨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형,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아서 심장이 안 좋으시대. 병원 가서 종합 검진 받으셔야 해. 형이 맞아들이니까 어머니 챙겨야지. 형수님이 사돈 앞에서 어머니 망신 줬다고 우리 장인 장모님이 엄청 화나셨어. 명예훼손 보상금을 달라고 하셔. 내 신용카드 한도가 다 찼는데 형이 좀 도와줘야지. 민준 씨는 두 개의 포화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어머니와 동생의 분노와 도덕적 압박이었고 다른 한쪽은 저의 단호함과 이성이었습니다. 그는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 몰래 숨기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소비 습관에 변화가 생겼음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주 화장실에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는 짜증이 늘고 쉽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지켜봤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내의 직감이 제게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민준 씨는 몰래 어머니와 동생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 몰래 그들과 타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일한 목적은 저의 감정과 상처는 생각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만의 거짓된 평화를 사려는 것이었습니다. 궁한정식 사건은 제 인내심을 앗아갔습니다. 민준 씨의 이 몰래 돈 보내는 행위는 이 결혼에 대한 제 마지막 믿음마저 앗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제 할 일을 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식당 사건과 길고 긴 냉전 끝에 저는 인내가 치명적인 실수였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침묵과 양보가 평화를 살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그것은 시댁 식구들이 더욱 기세등등하게 만드는 촉매제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민준 씨에 대한 마지막 믿음마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씻으러 간 사이 충전기에 꽂아둔 그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훔쳐보는 습관이 없었지만 직감과 의심이 저를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휴대폰 잠금을 풀자 제가 본 것은 제 극심한 실망감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민호, 그리고 민준 씨만 있는 단체 채팅방에 수많은 메시지와 계좌 이체 내역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몰래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메시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머니, 방금 400만 원 보내드렸어요. 이모님께 빌린 돈 갚으시고 저번 밥값에 보태세요. 지혜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바로 뒤이어 민호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형, 최고. 조카 학용품 사게
150만 원만 더 보내줘. 그리고 형네 회사 그 자리 나 좀 꽂아주면 안 돼? 민준 씨는 어머니에게 밥값을 갚아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명목으로 추가적인 돈을 보내고 있었고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민호의 취업까지 도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시댁에 몰래 보낸 총액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거의 그의 보너스 전액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제 가슴이 아팠던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남편의 배신과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저 피를 빠는 가족을 아내의 진실과 신뢰 대신 자신의 안위를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민준 씨가 더 이상 남편으로서 저의 버팀목이 되어줄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동생에게 완전히 통제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존중이 죽고 신뢰가 무너진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고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독립과 평화를 되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행동했습니다. 계산으로 가득 찬 이 시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조용히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혼 시 저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재산과 명예를 지키는 방법을 명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상세한 증거 수집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첫째, 저는 민준 씨가 시어머니와 민호에게 보낸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전체를 캡처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시댁의 재정적 착취 행위와 민준 씨의 기만적인 행동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통화와 큰 소리로 말하는 내용들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특히 그분이 궁 한정식에서의 식사에 대해 말하는 부분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녹음 앱을 설치해 두었죠. 식당에서의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이 파티는 맏며느리 이지혜가 왕민준의 보너스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 대접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을 때 제가 녹음 버튼을 눌렀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그분의 손님, 초대 선언, 녹음 파일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야말로 판을 뒤집을 핵심 열쇠였습니다. 셋째, 저는 식당에서 저와 민준 씨의 몫인 약 15만 원을 결제한 영수증을 촬영하여 제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조용하고 은밀하게 어떤 낌새도 보이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민준 씨와 평소처럼 식사하고 대화했지만 그것은 감정이나 교감이 없는 사교적인 대화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적절한 시기를 시댁으로부터의 마지막 치명적인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모든 것을 공개하고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일은 오래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떠나버리고 민준 씨가 돈을 충분히 갚지 않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망신시키려는 마지막 대담한 행동을 결심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아침, 시어머니는 제 회사까지 찾아왔습니다. 제가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비서가 허둥지둥 달려와 나이든 여성이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으며 자신이 제 시어머니라며 저를 만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즉시 회의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로비 한가운데에 서서 큰 핸드백을 손에 들고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제 많은 동료와 직원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지혜, 너 당장 이리 나와. 그분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시어미를 피하고 있어. 당장 내 돈 갚아. 저는 다가가 절대적인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네, 어머님, 여긴 회사예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조용히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그분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거대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어딜 가려고? 너 저번에 그 밥값 150만 원이랑 우리 솜이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1억 다 갚아야 해. 너 때문에 우리 솜이가 친정 부모님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알아? 총 1억 150만 원. 당장 내놔. 그분은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막내 며느리의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수법까지 썼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에 인내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네, 어머님, 어머님께서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주변 사람들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밥값 150만 원을 갚으라고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초대한 사람이 계산하는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반박하려 했습니다. 내가 네 시어미야. 내가 가족들을 초대한 건 다 너. 저는 휴대폰을 꺼내 버튼 하나를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설정했습니다.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날 화목실에서의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이 파티는 맏며느리 이지혜가 왕민준의 보너스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님 초대 선언 녹음 파일이 또렷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회사 로비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제가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듯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녹음을 끄고 그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저와 민준 씨의 몫인 15만 원을 이미 계산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머님께서 임의로 손님을 초대하시고 제가 대접한다고 선언하신 부분입니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가 대접한다고 하셨지 제가 초대한다고는 안 하셨죠. 죄송하지만 저는 이 불합리한 금액에 대해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소미 씨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지불하지 않을 겁니다. 제 행동은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민준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소식을 듣고 제 회사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까지 와서 난동을 부리세요?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극도로 창피해했습니다. 창피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온 것을 보고 즉시 그에게 매달려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너 봤지? 지혜가 나한테 이렇게 대한단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를 망신 줬어. 나 더는 못 참겠다. 너 당장 쟤랑 이혼해. 나는 저런 막대 먹은 며느리 필요 없어. 민준 씨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서서 마지막 선택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지혜야, 제발 어머니께 사과 한마디만 해줘. 민준 씨가 제게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가 너무 오랫동안 망설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타협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감정도 남지 않은 눈으로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열어 미리 인쇄해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돈을 보낸 계좌이체 내역 사본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이혼 합의서를 미리 준비해뒀어요. 저는 이미 서명했고요. 당신이 방금 받은 증거들을 보세요. 당신이 제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요. 이제 당신에게는 선택지가 하나뿐이에요. 이 서류에 서명하고
당신의 그 피 빨아먹는 가족에게서 영원히 벗어나거나 아니면 어머니와 계속 함께 살면서 법정에서 이 이혼 소송을 마주하거나. 저는 서류를 안내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어머니를, 그리고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그의 비겁함이 이 결혼을 끝낸 것입니다. 민준 씨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그는 공동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머니에게 몰래 보냈던 돈의 일부를 제게 자발적으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집을 나가 따로 살기 시작했고, 어머니로부터의 재정적 의존을 끊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어머니와 마주하고 독립적인 성인 남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호, 소미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그분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그토록 편애했던 며느리, 소미는 그분을 구박했고 그분은 고독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이지혜는 숨막히는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독립과 평화, 그리고 제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결혼과 인생에서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존중과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그 어떤 맹목적인 인내보다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것을 깨닫는데 3년이 걸렸지만 저는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